보면은 지금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단어로 나와 있는 게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요 세 가지가 키워드로 나와 있죠. 지금 얘가 제일 기반이 되는 기술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 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뭐예요? 사용자가 컴퓨터의 하드웨어 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소프트웨어인 거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윈도우즈라고 해야 되나? 윈도우, 맥, 리눅스, 뭐 유닉스, 안드로이드 얘네들이 있겠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애들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메모리 관리 기법에는 총 4가지가 있고, 자, 첫 번째 반입 기법, 두 번째 배치 기법, 세 번째 할당 기법, 네 번째 교체 기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반입 기법에는 메모리의 적재 시기를 결정, 즉 뭐예요? when, 언제. 자, 배치 기법은 뭐예요? 배치, 적재 시기, 적재 위치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위치니까 where. 자, 할당 기법, 메모리 적재 방법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how. 교체 기법은 메모리 교체 대상 결정. 얘가 who. 자,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친구들이 누구예요? 메모리 배치 기법이죠. 자, 3가지. 아니요.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어디서 본 것 같죠? 최악 적합. 그래서 영어를 보면 또 기억이 나죠. first fit, 얘는 best fit, 얘는 worst fit. 자, 최초 적합은 뭐예요? 프로세스가 적재될 수 있는 그 가용 공간 중에서 첫 번째 그 공간, 첫 번째 분할에 할당하는 방식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최적 적합, 얘는 가용 공간 중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 중에 가장 비슷한 크기의 공간을
선택해서 프로세스를 적재하는 방식이죠. 자, 최악적 합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들 중에서 가장 큰 공간에 할당을 하는 방식인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사용 중이고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건 거잖아요. 색깔 흰 색깔이. 그랬을 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가용 공간은 70, 35, 120 요 세 가지 공간이 있어요. 이때 최초적 합은 30이라는 숫자 집어넣을 때 그냥 첫 번째 공간, 비어있는 첫 번째 공간에 집어넣는 거고, 최적적 합은 가장 본인과 크기가 비슷한, 다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집어넣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제일 딱 맞는 공간인 거잖아요. 35가. 여기다 집어넣는 거고, 최악적 합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곳 중에 가장 큰 곳, 여기 120이죠. 여기에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필기도 나오고 실기도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애들이 여기서 지금 계속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프로세스는 저번 시간에 나왔죠? 프로세스 말고 그 프로세스들의 상태.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컴퓨터에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보면은 여기 봤을 때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프로세스 해가지고 뭐 카카오톡, 오캠, 줌, 뭐 메모장 이런 식으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걔네들이 다 나오죠.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프로세스라는 이름 하에. 그쵸? 프로세스가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프로세스의 상태에 대해서도 아셔야겠죠. 자, 첫 번째 생성 상태. 이건 뭐예요? 사용자에 의해 프로세스가 생성된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준비 상태. 이건 뭐예요? 지금 CPU를 할당받을 수 있는 그 상태인 거. 자, 그리고 실행 상태라는 건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을 받아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실행 중인 상태. 자, 그리고 대기 상태. 이거는 프로세스 실행 중 입출력, 처리 등으로 인해 CPU를 양도하고 입출력 처리가 완료까지 대기 리스트에서 기다리는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 완료 상태. 이건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주어진 시간 내에 완전히 수행을 종료한 상태. 그래서 프로세스 상태, 저거에서 어떤 애들이 나와요? 그림이 나오죠.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생성. 너무 크네. 준비. 그리고 대기
실행 완료. 자, 이렇게 돼서 아마 생성해서 이제 준비 상태로 가고,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는 그 과정이 이제 뭐가 나와요? 디스패치. 그리고 여기 지금 준비해서 대기 상태가 아니지, 대기에서 이제 준비로 가는 게 이제 웨이크업. 대기하다 깨야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실행해서 다시 준비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가 이제 타이머 런아웃. 그리고 실행해서 완료로 가면 이제 종료. 요 그림 아마 공부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실행해서 대기로 가는 경우가 이제 입출력 발생. 자, 프로세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실행 중인 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프로세스 컴퓨터가 지금 얘네 지금 실행 중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컴퓨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작업, 실행 중인 프로그램, 지금 그런 애들이 프로세스라고 불러진 애들인 거죠. 그냥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전부 프로세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딱 하나의 프로세스만 실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전에 봤을 때 여러 개 지금 띄웠잖아요. 제가 프로그램 메모장 띄우고 그림판 못 띄우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창도 하나만 띄울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었죠. 그쵸? 지금은 이제 멀티태스킹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띄울 수 있는 건데, 옛날에는 무조건 하나만 가능했었죠. 그리고 이런 그 프로세스, 어떤 일이 이제 진행되어 가는 그 흐름, 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요 생성 단계 뭐라고 했어요? 프로세스가 막 생성이 되고 있는 관계인 거고, 지금 준비는 프로세스가 CPU에 실행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웨이팅, 진짜 대기하는 거는 프로세스가 어떤 특정 자원이나 뭐 이벤트 같은 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실행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는 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디스패치.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를 선정을 해서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해주는 거고, 이제 실행해서 준비 단계로 오는 게 이제 독점 방지죠. 타이머 런아웃 해서 인터럽트 같은 거 발생을 시켜서 제어하는 그 권한을 빼앗는 거고, 자, 실행해서 대기, 입출력 발생 이라고도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냥 프로세서가 입출력 자원 등을 이제 입출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 위해 이제 대기로 전환을 하는 거고, 대기에서 준비는 입출력이 완료됐고 아니면은 뭐 자원이 할당이 됐고 이래서 다시 실행을 하려고 이제 준비 상태로 가는 건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단어들이 생각보다 자주 나오죠.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프로세스는 컴퓨터에서
연속으로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그냥 1 태스크라는 단어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을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같은 시간에 여러 프로그램을 띄우는 것을 띄우는 시그널 방식, 멀티태스킹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은 요 그림 자체에 대해서도 아마 책에도 분명히 게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이 단어 하나하나들도 여기다 빈칸을 뚫어놓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단어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애들이 뭐예요? 프로세스 스케줄링 유형이 나오죠.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선점형 스케줄링이냐 아니면은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냐, 요거에 따라 다른데, 선점형 스케줄링은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는 스케줄링. 자, 그렇다라는 거는 비선점형 스케줄링은 뭐예요? 우선순위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 프로세스가 이미 CPU를 할당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작업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는 그 CPU를 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가 있어요? 라운드 로빈, SRT, 그리고 다단계 큐, 다단계 피드백 큐.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서는 RR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프로세스가 할당된 시간 내에 처리 완료를 못한다면 준비 큐 리스트에 가장 뒤로 보내지고, CPU는 대기 중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같은 크기의 CPU를 할당, 요게 라운드 로빈이죠. 자, 그리고 SRT는 뭐예요?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F.
요 S가 뭐예요? 쇼트잖아요, 쇼트.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세스 먼저 수행을 한다 라는 게 SRT고요. 자, 다단계 Q는 여러 개의 Q를 이용하여 상위 단계 작업에 의한 하위 단계 작업이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이제 특정 그룹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으면은 그 그룹에 따라서 각각 다른 준비 상태의 Q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다단계 Q인 거고. 자, 다단계 피드백 Q는 뭐예요? 다단계 Q를 이제 개선한 기법인 거죠. 누가 봐도 뭔가 거기서 이름이 추가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Q마다 서로 다른 CPU 시간 할당량을 두려. 자, FIFO가 뭐예요? 선입 선출이죠? 응. 먼저 들어온 애들이 먼저 나가는 거. 여기다가 어떤 기능이 부과된 거다? RR. 라운드 로빈. 요거 스케줄링 기법이 혼합되어 있는. 자, 그래서 저 네 가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점형 네 가지에 대해 알아봤으면은 이제 비선점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비선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할당받은 CPU를 다른 프로세스가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그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하는 거고. 자, 쟤를 사용을 하면은 어떤 데 적합해요? 일괄 처리하는 방식에 당연히 적합하죠.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우선순위 기법은 프로세스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CPU를 할당하는 방법. 그리고 기한두, 데드라인은 작업이 그 명시되어 있는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그거 이제 나오는 게 FC, FS. First come, first service. 대기 Q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CPU 할당을 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선입선출. FIFO. 걔라는 거죠, 거의. 그래서 준비 상태 Q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차례로 CPU 할당. 이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정하긴 하죠.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실행이 되는 거니까. 다만 중요한 작업이 있으면은 그 중요한 작업이 먼저 실행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작업이 기다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먼저 온 애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애가 뭐 조금 빨리 조금만 하면은 끝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앞에 있는 게 아무리 길더라도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거니까. 왜? 비선 전용이니까. 자, 그리고 또 있는 게 뭐예요? SJF. 자, 얘는 실행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에 먼저 CPU 할당. 얘가 이제 원하는 건 뭐예요? 가장 적은 평균 이제 대기 시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실행 시간이 짧은 애들 먼저 이게 탁탁탁 해놓으면은
당연히 대기 시간이 평균적으로 짧아지겠죠. 앞에 있는 애들보단.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실행 시간이 긴 애일 경우에 이제 좀 불리하긴 하잖아요. 자, 그래서 걔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애가 HRN. 자, 얘는 이제 뭐예요? 대기 시간과 실행 시간을 이용을 해서 우선순위 계산값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 부여를 하는데, 이제 대기 시간이 긴 프로세스의 경우 그 계산 결과값이 조금 높게 나오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되고, 자, 좀 더 부가적으로 대기 중인 프로세스죠.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 그래서 기하 현상 최소화법.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가상.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가상화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화. 가상화가 뭐죠? 물리적인 그 리소스들이 있을 때 그 사용자에게는 그게 뭐 여러 개가 하나로 보이게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하나인데 여러 개로 보이게 한다라던가.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클라우드 컴퓨터가 나오죠. 클라우드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된 컴퓨터 시스템 리소스를 제공하는 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제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이 영어들도 가끔가다 보이죠, 이제. IaaS, 그리고 PaaS, 그리고 SaaS. 어디서 많이 보셨죠? 자, IaaS 뭐예요? 인프라형 서비스고, PaaS는 플랫폼형 서비스, SaaS는 소프트웨어형 서비스. 그래서 이 단어들이 가끔가다 눈에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인프라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서버, 뭐 스토리지, 이런 시스템 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 거고, 자, PaaS는 뭐였어요? 앞에 플랫폼에서 따가지고 온 거였죠?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던가 실행이라던가 관리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PaaS. SaaS는 클라이언트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해서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이제 이용을 하는 서비스인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확인이 됐어요? 우리가 운영체제 기초 활용까지 지금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자, 네트워크라는 게 뭐예요? 네트워크. 우리 인터넷 쓰잖아요, 그쵸? 그거 말하는 거죠. 자,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수신자 또는 기기에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한 인프라죠. 기반 인프라. 자, 그래서 이제 광대역 네트워크 아니면은 근거리 네트워크. 자, 근거리 네트워크는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랜선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좀 더 랜보다는 훨씬 전송거리가 높은 얘는 어느 정도? 한 건물 정도? 아니면은 엄청 작은 지역 정도?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얘가 중요하죠. OSI 7계층 물대 내 전세 표음. 자, 물대 내 전세 표음에서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자, 물리 계층은 딱 그 비트죠. 0과 1 그 정보를 보내기 위한 전기적 신호 변화. 자, 이렇게 왜 나누어져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왜 나눴을까요?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각각 나눠 놓으려고 이렇게 나눈 건 거죠. 계층을 나누는 이유는 통신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 나누는 거고, 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7단계로 나눠놨는데 그 특정한 곳에서 이상이 발생했어요. 그럼 뭐만 고치면 돼요? 그 이상 일어난 데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뭐 다른 단계의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건드리지 않고 이상 생긴 그 단계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7계층으로 나눈 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결이 끊겼어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만약에 모든 PC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뭐 라우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랜을 제공하는 그 회선 문제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라우터 문제다 이러면은 라우터에 해당하는 3계층 네트워크 계층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랜 제공하는 회사의 회선 문제다 이러면 뭐 어디만 보면 돼요? 물리 계층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뭐 하나의 PC에만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뭐 그 게임, 만약에 내가 크아를 하고 있어요. 배그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근데 한 PC에서만 그 배그가 안 돼요. 그러면은 뭐 그 소프트웨어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계층인 쪽 7계층 응용 계층 문제인 거고, 만약에 근데 이거 했는데 배그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또 뭐가 문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스위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면은 이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또 확인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계층을 판단을 해서 다른 계층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나 장치들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계층은 뭐다? 뭐 전기적, 기계적, 비트 정보 해서 이 계층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무조건 비트입니다. 비트. 0과 1 비트. 그래서 전기로 온 오프 상태 그 확인을 하면 되고, 기계나 기능적인 특성을 통신 케이블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그래서 저 계층에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단지 데이터를 전달하려고만 하고, 아니면은 뭐 또는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전달만 하는 거지 그 데이터가 뭔지 아니면은 얘가 어떤 에러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계층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딱 그 데이터 전기적인 신호를 변환해서 주고받는 기능만 하니까 뭐만 필요해요? 대표적인 장비, 저 물리 계층에 해당되는 거, 리피터라던가 허브라던가. 이 허브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허브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제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수신이 됐어. 그러면은 여러 대의 컴퓨터로 송신하기 위한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리피터는 이렇게 오고 있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애가 비드비드 힘이 없어. 걔를 이제 증폭시켜줘. 그 신호 증폭을 시켜주는 애가, 신호가 약해지지 않고 컴퓨터로 수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이제 리피터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걔도 살짝 허브랑 똑같이 생기긴 했어요. 생긴 게.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얘는 뭐예요? 인접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 그리고 전송, 오류,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 계층을 통해서 송수신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정보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인 거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 요쪽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그래서 저기서 이제 하는 일이 또 뭐가 있어요? 통신의 오류도 찾아주고 아니면은 뭐 재전송도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이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인 거죠. 근데 이제 저 계층에서 뭘 가지고 통신을 해요? 맥 주소를 가지고 통신을 하죠. 자, 그래서 저 계층에서, 자, 우리 아까 전에 물리 계층은 뭘로? 그쵸. 데이터 링크 계층은 전송되는 단위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물리 계층은 비트, 데이터 링크 계층은 프레임. 대표적인 장치로는 뭐가 있어요? 브릿지 아니면은 스위치. 브릿지나 스위치를 통해서 맥 주소를 가지고 물리 계층에서 받은 정보를 전달을 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우리 포인트 투 포인트 어디서 배웠어요? EAI 했을 때 배웠죠. 그때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가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계층이다 라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 이제 개체들 간에 데이터 전달을 하고, 물리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찾아내고, 수정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절차적 수단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이제 잘 알려진 게 이더넷, 그런 것들. 그래서 에러 검출, 재전송, 흐름 제어, 이런 키워드가 나왔다. 이런 뭐야? 데이터 링크 계층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브릿지는 소규모 네트워크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고, 스위치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걸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둘의 차이가 뭐냐고 했어요.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요 위에 있는 얘네들처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트워크 계층은 뭐예요? 아까 라우터 나왔었잖아요. 라우터 하는 일이 뭐죠? 제일 키워드가 되는 단어는 최적의 경로 제공이죠. 무조건 라우터, 네트워크 계층, 최적의 경로 제공. 단말기가 데이터 최적화된 경로 제공. 이게 네트워크 계층인 거고. 자, 저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애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IP 또 뭐 중요하긴 한데, 아까 전에 제가 키워드 하나 딱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장비, 최적의 경로를 제공해주는 세 글자. 그죠. 라우터죠. 라우터는 뭘 한다고요? 경로를 선택을 해주고 주소를 정해서 이제 해주는 앤데, 자, 저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전송을 해야 된다 라는 기능, 그게 라우팅인 거고, 그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장비가 라우터인 거고, 저기서는 이제 경로에 따라서 패킷을 전달을 해주는 게 이 계층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의 노드를 거칠 때마다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인 거고, 다양한 길이의 데이터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을 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전송 계층이 요구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적, 절차적 수단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뭘 한다? 라우팅, 흐름 제어, 오류 제어, 뭐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함에 있어서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계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뭘 가져요? 아까 말씀하셨던 논리적인 주소? 그쵸. IP. 그리고 즉 그렇다라는 거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직접 주소를 할당하는 구조를 갖는 거고, 즉 계층적이다 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 키워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주소 부여. 여기다 그냥 쓸까요? 그리고 경로 설정. 라우터든 라우팅이든 어쨌든 라우트라는 말이 나오면은 거의 3계층.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전송계층이 있죠. 전송계층. 자, 전송계층이라는 거는 송수신 프로세스 간의 연결이죠. 자, 통신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한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포트를 열어가지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 전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4계층에서 지금 전송계층에서 해당 데이터를 하나로 딱 합쳐서 5계층 세션한테
던져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기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조금 유명하죠. TCP, UDP, 신뢰성, 비신뢰성 요거 해서 나오고, 우선 전송계층이라고 하는 애는 양끝단, end to end, 그 사용자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라는 게 전송계층의 핵심이죠. 그래서 상위 계층들이 데이터 전달의 뭐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뭐 연결 기반, 그리고 전송 계층의 패킷들이 이제 전송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만약 전송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실패한 패킷들을 다시 전송한다 라는 거를 뜻하죠.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게 뭐예요? TCP가 제일 유명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송이 실패했다면 다시 전송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종단 간의 이제 통신을 다루는 이제 최하위 계층인 거고, 그 종단 간에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전송하고, 뭐 그 기능은 뭐가 있어요? 오류 검출하고, 중복 검사하고, 흐름 제어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키워드는 아까 전에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뭐 주소 부여, 경로 설정 이런 게 있다라면, 여기에는 뭐 패킷 설정, 패킷 생성, 전송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TCP 프로토콜이 신뢰성, UDP 프로토콜이 비신뢰성. 자, 세션 계층. 송수신 간의 논리적인 연결. 자, 저게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가 통신하기 위한 논리적인 연결을 말하는 거죠. 자, 왜 해요? 통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쵸? 다만 이제 4계층에서도 뭐 연결을 맺고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지금 계층에서 4계층인지 5계층인지 어느 곳에서 통신이 끊어졌는지 판단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세션 계층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는 뭐 세션 설정, 유지, 전송 뭐 중단됐을 때 복구 같은 기능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션 계층에서 나오는 애들이 뭐예요? 듀플렉스, 동시 송수신, 그리고 하프 듀플렉스, 반이중, 그리고 풀 듀플렉스, 전이중. 그 통신 그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뭐 그 계층, 이 지금 세션 계층에서는 TCP IP 세션을 만들고 없애는 책임을 지죠,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은 통신하는 그 사용자들을 동기화시키고, 통신을 하기 위한 세션을 유지시키고 중단시키고 확립시키는 건데, 그걸 이제 누가 해요? 운영체제가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표현계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표현계층은 뭡니까? 데이터 형식 설정, 구호 교환, 암호화, 복구화. 그러니까 표현계층이라고 하면은 그 코드 간의 번역을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의 형식들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차이를 다루는 부담을 얘 응용 계층으로부터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인코딩, 암호화, 뭐 이런 그 동작들이 다 저 계층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텍스트 파일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데이터들이
텍스트인지 아니면은 그림 중에서도 뭐 JPG인지 아니면은 zip 파일인지 구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몫이 누군 거예요? 표현 계층의 몫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그 명령어를 뭐 포장하고 압축하고 암호화하고 이런 과정. 자, 마지막 응용 계층. 자, 응용 계층이라고 하는 애는 최종 목적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용자와 네트워크 간 응용 서비스 연결 데이터 생성. 자, 우리가 쓰는 뭐 HTTP 프로토콜이라던가 뭐 FTP 뭐 그런 프로토콜들이 다 응용 계층인 거고, 우리가 뭐 브라우저 사용하는 거, 메일 뭐 이런 것들, 그런 프로토콜을 보다 쉽게 사용하게 해주는 그 패킷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 방금 전에 나열해드렸던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응용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응용 서비스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뭐 사용자의 UI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뭐 입출력 이런 부분들 다 저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7계층에 대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방금 전에도 HTTP라고 했는데 걔는 결국에는 뭐예요? 프로토콜이죠. 자, 프로토콜이란 뭘까요? 언어? 규약이죠. 규약, 약속.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기기들 간의 데이터 교환을 보완하리. 표준화된 통신 규약.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프로토콜 기본 3요소. 뭐가 있어요? 세 가지? 구문, 의미, 타이밍. 요 세 가지. 구문은 뭐 시스템 간의 정보 전송을 위해서 뭐 데이터 형식이라던가 뭐 코딩, 신호 레벨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말을 하는 거고, 의미는 뭐 에러 처리라던가 아니면은 그 전송 정보를 위해서 제어 정보 같은 것들을 위한 규정. 타이밍은 뭐 정보 전송을 위한 속도 아니면은 순서, 이런 관리들에 대한 규정을 말하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나 원거리 통신 장비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식과 규칙의 체계를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에도 프로토콜이 존재해요. 각각 이제 계층별로 프로토콜이 좀 나뉘게 되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의 프로토콜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는데,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 해서 PPP.
얘는 뭐예요? 네트워크 분야에서 두 통신 노드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HDLC. 자, 얘는 뭐예요?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프로토콜, 컨트롤.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컨트롤. 얘는 점대점 방식이긴 한데, 다중 방식 통신에 사용되고 동기식 비트 중심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보다 중요한 건 몇 개층이에요? 3개층. IP도 프로토콜이잖아요. 뭘 줄인 거예요? 인터넷 프로토콜을 줄여서 IP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한 IP, 인터넷 프로토콜. 얘는 뭐예요? 송수신 간에 이제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이 되죠. 송수신 간의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 자, 그래서 이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ARP. 얘가 자주 나오죠. 얘 이름은 뭐예요? 어드레스 리솔루션 프로토콜 해서 저번에 한번 시험 문제로 얘랑 RARP랑 구분하는 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정의를 따라라락 내려놓고 얘는 뭔가. 작년 첫 번째 시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작년 1회차. 그때 이제 얘는 뭐다? IP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를 맥 주소, 즉 무슨 주소예요?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었어. 리버스 ARP. 얘는 서버로부터 IP 주소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해주는 애는 ARP고, 맥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하는 그게 RARP. 근데 저게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IP 주소를 요청, 얘는 맥 주소로 변환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라우팅 프로토콜. 아까 라우터가 뭐라고 했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기계였죠.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 하겠어요?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터가 상호통신 프로토콜. 자, 그리고 ICMP. 얘는 뭐예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 그래서 IP 패킷을 처리할 때 이제 발생되는 그 문제들을 알려주는 프로토콜이죠. 자, 그때 이제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IPv4. 자, 얘는 뭐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번이잖아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패킷 교환 네트워크 상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몇 비트예요? 이게 중요하죠. 65? 생전 처음 보는 숫자예요. 32비트죠. 32비트. 32비트 주소 체계를 갖는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이다. 자, 그러면은 제가 모자랐어요. 이제 32비트로 해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이제 나온 애가 뭐예요? 주소가 부족하니까. 그쵸? 버전 6이 나왔죠. 얘는 왜 나왔다? IPv4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자, 얘는 그쵸, 128비트 주소 체계를 갖고 있고. 자, 그것도 중요했어요. 자, 왜 32비트죠? 어떻게 32비트? 몇 비트씩 자른 거죠? 지금 무슨 주소 써요? 그죠? IPv4죠. 자, 몇 개로 쪼개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쪼개져 있죠. 네 부분으로 지금 쪼개져 있는데 지금 최고 큰 숫자가 뭘 것 같아요? 구요?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몇 비트겠어요? 여기 8비트씩이잖아요. 자, 8비트라는 건 뭐예요? 자, 1비트가 이거죠. 01이 표현될 수 있는 요 하나가 1비트잖아요. 그쵸? 걔가 8비트래요. 그러면은 최고 작게 나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 점 이렇게 주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그쵸? 자, 봐봐요. 몇 비트씩 몇 개로 나눴어요 지금. 얘 방금 전에. 자, 이 주소는 어떤 주소 체계를 갖고 있다? 32비트 주소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32비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얘 봤더니 어디서 점이 찍혀 있어요? 지금 4개 부분으로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4부분으로 나눠져 있구나 라는 걸 알았고. 자, 몇 비트씩? 그쵸, 8비트씩 4부분으로 나뉜 10진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그렇다고 여기에 00000.00000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다? 8비트씩 4부분으로 나뉜 10진수 라는 건 거고. 자, 128비트는 너무 많으니까 안 쓸게요. 다만 몇 개씩 쪼개져 있다? 8 16비트씩 8개 부분으로 나뉜
몇 진수? 16진수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까지 이제 됐어요. 자, 그랬을 때 IP 이제 버전 4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애들이 뭐가 있어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자, 그렇다라는 거. 버전 16은 자, 똑같은 거 두 개, 다른 거 하나 있잖아요. 그쵸? 뭐가 하나가 달랐죠? 그쵸. 브로드가 없고 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뭐가 있어요? 그쵸. 애니캐스트가 있죠. 자, 요 세 가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클래스를 분류를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IPv4 예, 클래스 구분하잖아요. 자, 아까 전에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제일 작은 숫자가 뭐가 올 수 있고 제일 큰 숫자가 뭐가 올 수 있다라고 했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일 작은 숫자는 뭐가 올 수 있겠어요? 그쵸. 0 올 수 있잖아요. 그쵸. 제일 큰 숫자는? 정답이 있어요. 심지어 이 안에 255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트로 따지면은 256이겠죠. 근데 뭐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시작을 하죠.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255까지.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세 자리 수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클래스가 분류가 되는데, 자,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A 클래스 있고, B 클래스 있고, C 클래스 있고, D, 그 다음에 E까지 있죠. 자,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사용이 돼요? 국가나 대형 통신망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숫자가 1에서 127. 자, B 클래스는 중대형 통신망에 사용이 되고, 얘는 128부터 191. 자, C 클래스는 소규모 통신망이 사용이 됩니다. 192부터 223. 자, D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 중에서 멀티캐스트 용도로 사용된 예약된 얘가 224에서 239. 자,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를 위해서 예약된 주소입니다. 얘는 공용 사용 불가능. 자, 이렇게 클래스가 나뉜다라는 것도 알았고, 몇 비트 주소 체계를 갖고 뭐 이렇게 다 알았어요. 자, IPv6 주소 부족 문제를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죠. 자, 당연히 버전이 올라갔으니까 뭐가 좋아졌겠어요? IPv4에 대해서 전송 속도가 빨라졌겠죠.
자, 전송 계층에서 이제 아까 전에 프로토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프로토콜이 있었죠? TCP, UDP 프로토콜이 있었죠. TCP 프로토콜 그리고 UDP 프로토콜, 얘는 두 개 다 전송 계층이라는 거고 4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TC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신뢰성이 보장된다 라고 했어요. 양 종단, 이제 호스트 내에 이제 프로세스 간에 신뢰적인 연결 지향성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IP의 비신뢰적인 서비스에다가 신뢰적인 연결 지향성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적인 전송이 보장이 되면서 어플리케이션 구현이 한층 쉬워지게 되죠. 자, 신뢰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패킷의 손실이라던가 아니면 중복이라던가 순서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을 하겠다 라는 거고, IPTCP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7계층 이렇게 보여요. 뒤에 TCP, IP, 프로토콜, 여기에 뭐 물대까지겠다. 물대까지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리고 맥까지 인터넷,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프로토콜 그 인터넷 있는 것 중에서 뭐 IP, RAP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TCP 프로토콜에는 이제 신뢰성이 보장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연결 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같은 전송 계층에 이제 UDP 같은 경우에는 비연결성이죠. 다만 TCP는 연결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느슨한 연결을 가져서 강한 연결을 의미하는 이제 가상회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연결 지향적이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UDP도 확인을 해보면 UDP는 뭐라는 거예요? 신뢰성이 낮은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비신뢰성. TCP하고 서로 대비가 돼요. 자, 왜? 가상회선을 굳이 확립할 필요가 없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응용 데이터 전송 사용이 되죠. 자, 신뢰성 높고 비연결적이고 그리고 순서화되지도 않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갔어요. 근데 TCP 같은 경우에는 응답 메시지를 받잖아요. 잘 갔니? 그래서 뭐 못 갔다고 하면 다시 보내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UD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확인 안 하죠. 그리고 뭐 수신된 그 메시지의 순서도 맞추지 않죠. 그리고 뭐 흐름 제어 같은 것도 안에 없어요. 그리고 그 UDP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쪽에서 그냥 스스로 오류 제어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아요? 실시간 하는 데는 훨씬 좋겠죠.
왜? 속도가 빠르니까. 왜? 뭐 응답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바로. 그리고 뭐도 가능해요? 자, TCP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이렇게 갔니? 갔어? 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좋아요? 여러 다수 지점에 전송하기가 편하죠. 1대 다. 그리고 이제 UDP 같은 경우에는 TCP처럼 포트 번호를 사용하긴 하지만 헤더 처리하는데 그만큼의 뭐 노력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죠. 어쨌든 저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나오는 애들이 이제 응용계층에 있는 HTTP 프로토콜 알아야죠. 뭐예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해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 상에서 지켜야 되는 규약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HTTPS까지 가죠. 보안상의 이유로. 그러니까 뭐 현재는 뭐 원래는 이제 www 해서 하이퍼텍스트 형태의 문서를 전달하는 데 이용이 됐지만 지금 뭐 또 가능해요? 뭐 음악, 비디오, 이미지 이런 것들 전부 데이터 전송 가능하죠. 동작 형태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죠. 클라이언트 따로 있고 서버 따로 있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그 HTTP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통신을 한다라는 거고, 얘도 비연결적인 프로토콜이죠. 종단 간 연결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그렇다고 이전 상태 유지하지도 않고. 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요 IPv4, IPv6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은 버전 4에서 버전 6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뭘까요? 뭐 듀얼 스택이라던가 아니면은 터널링 아니면 주소 변환 방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보면 우리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나왔었잖아요. 그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라우터가 상호통신 프로토콜이다. 자, 그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걔네들도 가끔가다 눈에 들어와요. 자,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다른 하나는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자,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IGP,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EGP. 자, 이때 내부 라우팅 프로토콜에 중요한 애가 두 개가 있죠. 자, RIP 어디서 봤죠? 무슨 홉스 아, 1호 뭐 이런, 아, 맞아요, 맞아요. 그 관련돼서 이제 문제로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자율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키워드가 뭐예요? 거리 벡터 알고리즘. 이 단어가 꼭 나오잖아요. 저 문제에 대해서 항상 내용이 설명이 되면은 꼭 나오는 게 뭐예요? 거리 벡터 알고리즘. 자, 그리고 OSPF
얘는 뭐죠?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라우팅 프로토콜인 거죠. 자신을 기준으로. 자, 아까 전에는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다. 이러면 얘는 뭐예요?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죠. 자, 아까 그 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몇 가지 가능하죠? 응? 최대 홉수는 15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인터페이스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는 홉수가 0이고, 립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최대의 홉수는 15죠. 그래서 상대방 네트워크까지 그 홉수가 16을 초과하면 통신할 수가 없죠. 자, 그때 홉수라는 건 뭐예요? 립에서 어떤 그 도달할 목적지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살짝 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몇 개를 거치는가, 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홉수 나오면 무조건 요거인 거고, 그리고 거리 벡터 알고리즘이라는 키워드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게. 얘는 링크 상태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그 네트워크 중에서도 어떤 네트워크만 지원을 해요? IP 네트워크만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IP 네트워크 주소를 사용을 하고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이제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하나가 있죠. BGP. 자, 얘는 뭐예요? 자율 시스템 상호 간의 정보, 그러니까 경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이죠. AS라고 하긴 하는데, 자율 시스템 내에서 자율 시스템 상호 간의 경로 정보 교환을 위한 라우팅 프로토콜. 이것도 좀 더 보장해드리면, 특징이 신뢰성 보장, 연결 지향적,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얘는 신뢰성이 낮은 비신뢰성이고 순서화가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그램 서비스 제공. 그리고 단순한 해석.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전송까지 왔나요? 몰덴의 전. 그리고 이제 세션 넘어가고 표현 개츠. 자, 여기에 있는 프로토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걔네들은 HTTP가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응용이었죠. 그럼 걔도 어디 있겠어요? 거기 있겠죠. 자, 여기에 있는 애는 누구예요?
자, 이미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표준 규격 J, P, E, G. 얘가 자, 그렇다라는 거는 비디오나 오디오나 이런 애들을 위한 표준 규격도 따로 있겠죠. 걔는 뭐예요? 실기 말고 필기에 자꾸 나오잖아요. 얘네들 단어들 알아야죠. 못 봤어요? MPEG. 얘는 멀티미디어, 즉 비디오, 오디오를 위해 만들어진 표준 규격이다. 자, 아까 전에 응용계층 우리 방금 배웠던 거 HTTP 이게 뭐였어요? 텍스트 기반의 통신 규약이다. 하이퍼 텍스트를 빠르게 교환하기 위해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걔네들 친구 HTTP, HTTP, FTP. 얘는 뭐예요? 파일 전송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애입니다. 물론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고. 자, 그리고 SMTP 얘도 있는데 얘는 뭐예요? 자, 저기 있는 M이 메일입니다. 자, 이메일을 그리고 또 사용되는 게 텔넷. 텔넷은 언제 써요? 인터넷이나 그 로컬 영역에서 사용을 하죠. 네트워크 연결하려고 사용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텔넷.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SSH. 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간 원격 명령 실행이나 쉘 서비스 등을 수행.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패킷을 이용해서 교환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패킷 교환 방식이 뭔지 알아야겠죠? 패킷 교환 방식이란 뭘까요? 작은 블록의 패킷으로 데이터를 전송하여 전송하는 동안만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통신 방식이죠. 어디에 활용이 돼요? 이메일이라던가 메시지라던가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자, 패킷 교환 방식 기술에는 뭐가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x.25 처음 들어본다라는 표정이시네요. 자, 얘는 통신을 원하는 두 단말 장치가 패킷 교환망을 통해 패킷을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리고 또 나오는 게 ATM. 얘는 뭐예요? 비동기 전송 모드죠. 광대역 전송에 쓰이는 스위칭 기법. 자, 패킷 교환이 있으면은 뭐도 있겠어요? 다른 교환하는 것도 뭔가 있겠죠? 하나 뭐예요? 서킷 교환 방식. 얘는 네트워크 리소스를 특정 사용층이 독점하도록 하는 통신 방식. 자, 저 서킷 교환 방식을 활용을 하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패킷 교환 방식으로는 뭐 이메일이라던가 메시지라던가 이런 애들이 활용이 된다라고 했고, 서킷 교환 방식은 동영상, 비디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저 방식으로 활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애드홍 네트워크. 뭐예요? 노드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기반 구조가 없는 네트워크. 다 왔습니다, 이제. 자, 개발 환경 인프라 구성 방식에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게 있는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클라우드 방식. 두 번째, 하이브리드 방식. 세 번째, 온프레미스 방식. 자, 클라우드 방식은 뭐예요?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어떤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구글이라던가 아니면은 저 큰 아마존 이런데,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회사들의 서비스를 임대를 해서 내가 개발을 하는 방식인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하이브리드 방식은 온프레미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을 혼용한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온프레미스 방식은 뭔지 알아야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라넷, 외부망이 차단된 상태에서 내부망에서 인트라넷망을 활용을 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을 온프레미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